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8%쯤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30%까지도 갔었는데 요즘은 중국 같은 나라들의 부상으로 그 비중은 꽤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의 지도는 자주 변하고 있지만 미국 돈, 달러의 위상은 다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현재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이고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활동의 70%가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달러의 가격, 즉 금리를 올릴지 말지, 달러의 양을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셈이지만 이 달러의 영향이 워낙 세계적으로 막강하다 보니까 이 연준을 대표하는 의장을 흔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차기 연준 의장에 예상대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파월이라고 하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 파월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의 이름보다 오히려 더 자주 듣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연준 의장의 이름입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의장이 이렇게 교체되면 앞으로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어떻게 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주식시장에서 들리는 용어 중에 증자라는 게 있던데 이게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고 그렇더라.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재벌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건데요. 어제 이제 5대 그룹 그 경영자들하고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전부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미리 좀 선언을 하겠다. 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좀 해주면 좋지 이런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공익재단에 대한 부분을 운영 실태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익사업에 쓰는 재단인 거죠. 이 목적으로 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 지원, 학술 예산,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재단을 공익재단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에 대해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증여, 이것도 증여, 법인의 증여긴 하지만 증여라고 보거든요. 돈이 옮겨갔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공익 법인의 돈을 옮겨놓은 건 증여세를 안 물린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재단에다가 지분을 넣어놓고 그 재단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을 이제 재단이 취득하는 형태로 해서 지배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직접 상속자들한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속하고 재단은 또 이사장에 2세나 3세가 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배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단 이사장짜리만 대대손손 물려주면 그 재단이 그 그룹사 지분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재단 이사장 자리만 계속 물려주면 사실상 그
기업의 지분들을 물려주는 거와 세금 없이 물려주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네, 되니까. 편법적으로 이제 상속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재단으로 지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재단들이 공익재단들이 계열사의 지분을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가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그런 법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일단 이런 공익재단들이 그러니까 상위 한 20개 그룹에 한 40개 정도의 공익재단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 지분 가치를 보면 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사실 법을 어기고 있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전 이쪽인 것 같습니다. 공익재단들이 그러면 공익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목적대로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8개 대기업이 10개 공익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지출한 사업 지출비를 보니까 50% 이상이 제대로 지출을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공익사업에 쓰고 있더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한두 곳 정도는 전체 사업비의 1% 정도밖에 3년 동안 공익사업에 쓰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 지분을 공익 재단에다 일단 넘겨놓고 네. 갑자기 그럼 내 지분이 줄잖아. 회장님 그건 아니고 이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회장님과 가족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게 주식을 옮겨놓고 나면 배당 정도가 그 공익재단으로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현금 들어온 거에서 공익재단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나면 이제 돈이 남는데, 네. 그 남는 돈을 이제 겨우 그 뭐 불이웃 돕기에 쓰던 재단의 창립 목적에 따라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한 5억 원 들어오는데 직원이 한 10명 되면 월급 주기도 바쁘죠. 그 공익재단 직원을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항상 보면, 그래서 이 재벌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드는 걸 허용하는 이유는 거기다 돈 넣고 좋은 일에 쓰라는 건데. 그렇죠. 그 말은 재벌 기업들이 1,000억 원을 넣으면 1,000억 원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어치 지분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지분을 넣습니다. 그러면 공익재단에서 그 지분을 팔아서 그럼 1,000억 원의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거기서 혹시라도 그 배당이 나오면 그것만 쓰거라. 저희들 월급은요. 월급도 거기서 가져가고. 이러니 이게 사회에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계속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공익재단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재단을 만들려면 공익재단의 그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전체 지분의 한 5% 이하로 줘야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의결권에도 제한을 받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회사 주식의 5%까지만 재단으로 넘길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해서 재단에 돈을 기부한 회사의 5% 이상의 지분도 못 사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막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는 있어서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재단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기부받은 재산을 그대로 주식을 놔두고 여기서만 수익을 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 지분도 사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 지분도 딱히 못 팔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용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할 때 세금 제대로 걷어서 네. 그 세금을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다 혜택을 주고 혜택 줄 테니까 공익사업 좀 할래? 그러면 그들이 받은 혜택보다 공익사업에 더 많이 쓰겠어요? 혜택이 더 많으니까 공익사업에도 좀 쓰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방법의 문제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많이 걷어서, 이와 관련된 돈을 많이 걷어서 이제 국가가 계속 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공익재단이라는 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그러니까 세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조금 기업에 주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충분히 기부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그 공익재단이 얼마나 잘 공익사업을 하느냐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국가가 써야 될 비용의 일부를 이 공익사업에서 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조금 기틀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정위가 조금 더 눈여겨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결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너네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하게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중에 실제로 내 지분처럼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부분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정위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재벌기업에서 공익재단이라는 게 네. 사실상 회장님들 주머니니까 회장님들 한번 들여다볼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이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기업 쪽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의구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부는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일부 그때 사들였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들이긴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합병하는 데 있어서 지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공정위가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반론도 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급법이나 가맹법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가 명확치 않으면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설 권한이 없게 돼 있거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재단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딱히 법 위반을 한 사항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조사할 수는 없는데 예. 증거 찾으려면 조사해야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몇 %까지 지분은 뭐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법 내 테두리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공정위가 사실상 직권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기업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야당 쪽에서도 지금 이런 그 조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사권을 줘야죠 그러면. 이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좀 취재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 공익재단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회사의 재산이 아니니 그쪽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기고 나면 그 공익재단을 회사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고 이제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공익재단의 이사들은 회사에 관련한 특히 대주주의 특수관계에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미국 연방전도주비제도, 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차기 의장이 뽑혔군요. 제롬 파월 연준의 이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은 이번에 신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완화론자.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정말 강한 비둘기파로는 분류는 안 되고요. 어쨌든간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속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파월이 지명된 게 도리어 더 나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강하게 올리자고 주장하는 분들을 매파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금리를 올리지 말자, 그냥 저금리가 좋지 않느냐, 좀 내버려 두자, 돈 좀 풀자, 이제 이런 쪽을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네. 비둘기파 쪽에 가까워요, 그럼? 예, 파월은 지금 비둘기파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서부터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국내 내수를 살리고 제조 기업들도 다 살려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연준이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으니 금리를 올리겠어요라고 시장에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것 자체를 딱히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연준 의장을 바꾼 것도 사실상 미국의 전통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 연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시키지 않고 처음으로 연임 못한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왔다라는 네. 것도 뉴스고요. 그리고 일부러 여기에 그러니까 비둘기파, 그러니까 완화론자, 경기 완화론자를 집어넣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지금 보고 그렇겠어요. 있습니다. 옐런 의장도 사실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구별하면 비둘기파 쪽에 가까운, 가능하면 저금리를 그래도 유지시키고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는 쪽에 그래도 서 있는 분이었는데 비슷한 성향으로 바꾸면서 또 교체는 했네요. 공화당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보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분 지금 미국이랑 FTA 뭐 재협상 문제 때문에 제일 바쁠 텐데 네. 공무원 좀 더 뽑아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그 말입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좀 더 뽑아주세요라기보다는 예. 자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이 통상교섭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좀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일손 부족하다. 예, 일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이 한미 FTA와 관련된 이 개정 협상 담당 전문 인력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한 3배 정도까지 늘려달라, 그러니까 한 120명 규모로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미국하고 처음에 FTA 협상에 나섰을 때 네. 인원이 거의 200명에 가까웠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 협상에 들어갈 때 40명만 갖고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걸 좀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에게 한미 FTA 폐기까지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권한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협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와 청와대 쪽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고. 당신들이 이러면 나 전해지고 안 해. 있습니다. 내가 전권 갖고 있는데 미국이랑 무역 안 해 그럼 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FTA 폐기 카드를 들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무기를 저기는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칼 갖고 싸우고 있으니 회담장에 나도 나가는 분들이 네, 총을 예. 달라. 그래서 저기서 총 뽑으면 나도 총 같이 뽑아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지금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요구하면 비밀리에 오가야지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 얘기하면 그냥 카드로 갖고 있는 거잖아 저 친구라고 미국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상 인원을 늘리는 거는 뭐 양쪽에서 대응하는 거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폐기 카드까지는 뭐 저희 전력이 노출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양쪽 다 모든 걸 다 걸고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뭐 비밀스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배상현 씨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데 뉴스나 투자자들 게시판이나 공시나 이런 걸 보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사실은 대부분 먼저 알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뒤늦게 알게 되거나 뒤늦게도 모르고 계속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요. 마치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배우는 그런 거하고 아마 우리 주식 투자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고맙게 질문 잘 보내주셨습니다.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주식을 새로 찍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새로 찍어서 나눠주되 그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면 무상증자고 주식을 한 주에 얼마씩 받고 즉 돈 받고 유료로 나눠주면 그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둘 다 회사가 주식을 새로 추가로 찍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이제 돈 내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겠죠.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뭐 그래서 대부분
누구나 그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회사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나는 그 주식 뭐 돈 받고 돈 내고 사지는 않겠어요라고 하면 남는 권리를 일반인들에게 돌려서 일반인들에게도 주식을 팝니다. 다만 무상증자는 공짜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회사 주주들에게만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그럼 왜 주식을 새로 찍어서 나눠주냐면 그래야 그 회사 종잣돈이 늘어나고 그 종잣돈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마치 뭐 음식점에서 테이블 숫자 늘리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종잣돈을 불려서 사업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만 무상증자는 주식을 나눠준다고 회사에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회사에 남아있는 여윳돈 중에 일부를 회사가 이거 주주님들한테 배당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배당 받으셨다고 치고 그 돈을 다시 회사로 집어넣어서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공짜로 더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배당하는 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그럼 그런 걸 하면 회사에 뭐가 좋은 게 있느냐?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사 돈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준 것뿐이고 뭐 주주들은 자기 돈을 회사에 부은 것뿐이니까 유상증자는 회사에 돈이 더 들어오니까 회사 입장에선 좋긴 한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주식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와 비중은 똑같은 겁니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외환시장에서 각국의 돈들이 거래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언제는 1달러에 900원을 할 때도 있고 언제는 똑같은 1달러인데 1,500원을 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막 오르고 내리죠.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뭐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값이 비싸지면 달러를 사야 되는 뭐 기러기 아빠 같은 분들이 한숨을 쉬게 되고 또 환율이 내리면 달러가 싸지면 또 수출하는 기업들이 걱정이죠. 기껏 달러를 받아와 봐야 그 달러가 가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 엔화, 유로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좀 활용을 해보면 네. 그 나라 돈 가치는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좋으면 올라가고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나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만 좋다 이런 뜻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원화가 달러, 엔, 유로에 대해서 모두 원화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해석이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올해 환율이 최근에 이제 연저점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네. 이제 10월 들어서 달러는 좀 반등을 했고 그 말은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한 기간에 원화는 강한 달러에 대해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최근 10월 흐름만 놓고 보면 원화가 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은 예.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원화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경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미국이 좋고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런 순서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 반영하는 수준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보통 그런 게 외환시장에 반영될 때 네. 경기가 좋다는 건 보통 뭘 보고 좋고 나쁘고를 따집니까? 즉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기 좋은지 안 좋은지 보면 별로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각국의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금리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반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금리가 높다고 해서 좋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환율이 더 다이내믹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이제 이 나라의 경제가 좋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통화정책 격변기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10월 중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11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점. 네. 결국 그 부분이 매우 좋았던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좀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부각시킨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요즘 뭐 금리 올린다고 다들 뉴스에 많이 들리는데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 올릴 가능성이 더 높네 이렇게 시장에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게 또 시장이 오묘한 게 이제 미국은 사실 올해 2번이나 올렸고 12월에도 올릴 가능성을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측면에서 보면 달러가 가장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작된 지가 지금 3년째이고 네. 이 정도의 금리 인상 페이스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재료, 새롭게 소위 금리 인상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최근엔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고 앞으로 기준금리도 올릴 거라는 게 시중에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대출금리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걱정. 네네. 바깥의 외국 투자자들은 야 그럼 원화를 좀 사야 가치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원화를 사는 쪽으로 움직이나 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화만 즉 원화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해요? 아니면 되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신흥국들로 분류되는 뭐 중국 돈의 가치나 아시아 다른 통화들의 가치도 요즘 다 오릅니까? 지금 10월에는 사실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 그 신흥국 통화들도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좀 약했습니다. 네. 위안화도 9월까지는 강세로 갔다가 10월에는 좀 약세로 돌아섰고요. 최근에 신흥국 통화에서는 뭐 브라질, 그다음에 멕시코, 뉴질랜드 이런 데 통화들도 다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뭐 브라질은 정치적 불안, 그다음에 멕시코는 나프타 협상에 대한 우려, 뉴질랜드는 노동당 집권, 뭐 각각 이런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와 강세 국면에서 이런 통화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0월 중에 9월 수출 실적이 워낙 좋게 나타났고요. 네. 수출, 무역 흑자, 경상 흑자 모두 지금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GDP도 전 2분기보다 거의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화될 조짐을 보였다는 것까지 이제 네. 원화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7, 8, 9월이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다른 동화보다 좀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중에 이런 원화에 대한 호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만큼 좀 원화의 반등폭,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참 걱정할 일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좀 멀리 떨어져서 봐서 그런지 좋은 것만 보이나 보군요. 상대적인 거니까. 하기야 뭐 걱정 없는 나라가 그렇죠.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괜찮다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까? 아니면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좀 유보적인 상황입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한국 경제가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예. 네, 일단 수출 경기가 좋고 수출 중에서도 IT, 반도체가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일제히 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또 큰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개선과 IT 경기 호조라는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일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모멘텀이 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원화의 강세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준 의장이 바뀌었어요. 공화당 출신의 파월 이사가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는데 이게 환율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파월이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인사가 거론이 될 때마다 그 인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이다가 네. 파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면서 파월은 기존의 옐런 의장이 최근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완화적인, 즉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파월이 또 거기에 가장 가까운 인사로 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파월이 되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천천히 할 거다라는 예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커다란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예기치 못한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이 큰 건데 예상도 됐고 기존의 통화 정책을 이어갈 거다.
라는 기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일단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향후에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네. 또 지금 연준 위원 중에 공석이 많은데 거기에 매파적인 인물들이 앉혀진다든지 그런 것은 향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모셔서 환율 공부 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경제와 관련한 옛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타임머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투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투자. 예.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을 대체로 1688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설립된 이후에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면서 증권업이 발달을 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역사가 어땠을까? 이 얘기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 비슷한 게 언제쯤 생겼을까? 일단 그게 궁금한데. 혹시 미두 투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두요? 네. 일단 단어가 좀 미두가 뭡니까? 어색하죠. 예. 쌀미의 콩두, 말 그대로 쌀과 콩입니다. 1896년에 설립된 조선 최초의 미두거래소, 예. 인천 미두취인소에서 당시 현물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쌀과 콩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맞추면서 여기에서 사건이 촉발이 돼요. 현재의 선물 거래랑 비슷한 거죠. 1896년에 이미 파생 상품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쌀값, 콩값, 즉 3개월 후든 2달 후든 네. 쌀값, 콩값 맞추기 내기 게임이었네요. 그래서 맞추면 다행인데 틀리면 이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렇겠죠. 사람이 많았죠. 틀린 사람 돈 걷어서 맞춘 사람 돈한테 몰아주는 그런 게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곡물값이 지나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보려고 세운다. 이게 일본 상인들의 주장이었지만 네. 사실상은 제도권 안에서 현금을 탈취해서 일본 본토로 넘기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이 상황에는 이제 미두시장이라고 할 테니까 네. 미두시장 참가자들의 돈, 코 묻은 돈 떼다가 가져가려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됐던 거예요? 일단 거래는 기한부 선물 거래 방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3개월 쌀 선물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요. 투자자를 일단 투자를 원하면 중매인을 통해서 보증금을 내고 미두 통장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네. 보증금,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돈이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백가마니 값인 100원 수준이었으니까 결국 보증금이 저렴하진 않았어요. 일단 시장 거래 이행을 참가비용이. 위한 보증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이 거래 방식이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데 네. 거래할 미두 전체 거래 가격의 10%만 걸어 놓으면 네.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수백 수천만 석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남짓 갖다 놓으면 네. 1억 원 정도를 베팅할 수 있는 그렇죠. 내기 돈으로. 그래서 이 맞추면 대박인데 투자에 네. 실패해서 잘못 베팅을 하면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낫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이 선물 거래 가격이 오사카에 있는 미두 취인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어요. 일본 본토에. 일본 본토에서도 쌀값, 콩값 내기 시장이 있었을 테니. 그 시장은 1700년대에 이미 조성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 거기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나아가서는 그 오사카에서 얼마에 거래될지를 미리 정보를 빼냅니다. 해서 불공정 거래를 했기 때문에 조선 개미 투자자들이 결코 승리하기가 어려운 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90% 고객이 조선인이다 보니 큰 돈을 벌 수 있다. 특별한 재주도 필요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 와중에 슈퍼개미 조선인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슈퍼개미라고 하면
돈 많은 조선인, 돈 많이 번 조선인? 돈이 많았던 조선인은 아니고요. 많이 예. 딴 조선인인데 그 10살 때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미두 중매점에서 투기꾼들한테 이제 시세를 전하는 급사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네. 반복창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살이 되면서 10년 동안 급사로 일해서 번 2,400원을 가지고 이 판에 뛰어듭니다. 지금 돈으로는 한 5천만 원 되네요. 굉장한 돈인데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뭐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는 이 시장에서 1926년 1월 2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한 번 미두에 30만 원을 딴 반복창 씨 이런 기사들이 실려요. 와. 이걸 통해서 그 반복창 씨가 80만 원까지 재산을 불리고요. 미두의 신, 뭐 미두의 그 현신 이렇게 불리면서 약관의 나이에 조선 최고 갑부 반열에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화가 오래가지 않아요. 불과 2년 만에 이 거래를 반복하면서 거린이 되고 말년을 아주 쓸쓸하게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전해주셨는데 오사카 시장에 똑같이 이 쌀값, 콩값을 가지고 내기하는 시장이 있고, 그렇죠. 그럼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미래 선물 가격이 있을 텐데 그걸 기준으로 조선에 있는 네. 시장에서는 오사카 시장 가격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시장에서 올랐대. 그럼 오늘도 오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가 근본적으로 이 조선인들에게 거의 차단돼 있었고 지금이야 컴퓨터 라인으로 해서 1초 안쪽으로 다 같이 똑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 상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뭐 기상 정보 나아가서는 정부의 곡물 정책까지도 내다보면서 투기를 네. 했으니까요. 뭐 애초에 슈퍼개미들이 탄생하기 어려운 판이긴 했습니다. 반복창 씨 이분은 오사카의 선물 거래 가격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었나 보네요. 이분은 10살 때 그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그 중개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10년 동안 봐온 거고 일본 거래상과의 인맥도 좀 있었는데 후일에 이런 후일담이 있었어요. 여기에 야쿠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너무 교란하니 당초에 이 사람을 고용했던 일본인 거상이 네가 들어가서 시장에서 좀 그 물을 갈아주렴 뭐 이래서 판돈을 대주었다 뭐 이런 뒷말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네요. 그렇죠. 실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항상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1000만 원 만든 분도 봤는데 그분이 1억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항상 마지막 투자는 자기 갖고 있는 돈 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마지막에 한 번 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 많이 폭락하고 뭐 급등락하면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요즘도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보증금까지 완전히 날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그 1920년대에 유행했던 잡지 중에 개벽지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여기가 악마굴이다. 악마의 소굴이고 이걸 통해서 뭐 가산을 탕진하고 부모 형제 처가 다 떠나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들을 보면 일가족이 모르핀을 먹고 동반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자살하는 수단이 몰핀이면 마약? 네, 몰핀 그렇죠. 그 마약성 진통제죠. 그러니까 신문물이 개항 이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진짜 지금으로 쳐도 주식시장 이건 언제쯤 생겨요? 이런 주식시장이 이제 이 조선총독부가 미국 시장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예. 종전의 거래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1939년에 종전에 있었던 이 미두치인소는 문을 닫습니다. 중간에 그 격이 줄어들고 가게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데요. 그 사이에 경성 주식 현물시장하고 당초에 있었던 인천 미두치인소를 합병한 네. 조선 취인소라는 게 등장을 그게 해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시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성 본점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열고요. 인천에서는 미두시장을 계속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거래됐던 주식은 대부분 일본 회사들 거였고요. 1938년 당시에 전체 거래 종목 중에서 200개가 넘는 게 다 일본 회사 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이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거기엔 거래됐었고 일본 일본 거래가 주식도 됐죠. 광복 후에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을 사놨는데 이거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해서 이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 증권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다시 국내 시장을 만들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뭐 그 조준호 씨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최초의 증권회사인 동아증권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나아가서는 광복 이후에 미군정이 주식 거래를 한때 중단했을 때 그 조선 증권추인소 거래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식 거래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11시 10분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8%쯤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30%까지도 갔었는데 요즘은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의 부상으로 그 비중은 꽤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규모의 지도는 자주 변하고 있지만 미국 돈, 달러의 위상은 다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현재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60% 이상이고 이들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활동의 70%가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막강한 달러의 가격, 즉 금리를 올릴지 말지, 달러의 양을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셈이지만 이 달러의 영향이 워낙 세계적으로 막강하다 보니까 이 연준을 대표하는 의장을 흔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차기 연준 의장에 예상대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파월이라고 하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이 파월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의 이름보다 오히려 더 자주 듣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연준 의장의 이름입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의장이 이렇게 교체되면 앞으로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 미국 금리 어떻게 될지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주식시장에서 들리는 용어 중에 증자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뭐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고 그렇더라.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만 들으시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재벌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 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 돈을 공익사업에 쓰고 있더라. 라고 하니까 실제로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특히 한두 곳 정도는 전체 사업비의 1% 정도밖에 3년 동안 공익사업에 쓰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 지분을 공익 재단에다 일단 넘겨놓고 네. 갑자기 그럼 내 지분이 줄잖아. 회장님 그건 아니고 이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회장님과 가족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게 주식을 옮겨놓고 나면 배당 정도가 그 공익재단으로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현금 들어온 거에서 공익재단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나면 이제 돈이 남는데 네. 그 남는 돈을 이제 겨우 그 뭐 불이웃 돕기에 쓰던 재단에
창립 목적에 따라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한 5억 원 들어오는데 직원이 한 10명 되면 월급 주기도 바쁘죠. 그 공익재단 직원을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는 뭐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항상 보면 그래서 이 재벌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드는 걸 허용하는 이유는 거기다 돈 넣고 좋은 일에 쓰라는 건데. 그렇죠. 그 말은 재벌 기업들이 1,000억 원을 넣으면 1,000억 원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1,000억 원어치 지분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지분을 넣습니다. 그러면 공익재단에서 그 지분을 팔아서 그럼 1,000억 원의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쓰면 되는데 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거기서 혹시라도 그 배당이 나오면 그것만 쓰거라. 저희들 월급은요. 월급도 거기서 가져가고 이러니 이게 사회에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계속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공익재단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재단을 만들려면 공익재단에 그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전체 지분의 한 5% 이하로 줘야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의결권에도 제한을 받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회사 주식의 5%까지만 재단으로 넘길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해서 재단에 돈을 기부한 회사에 5% 이상의 지분도 못 사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막아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는 있어서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기부받은 재산을 그대로 주식을 놔두고 여기서만 수익을 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 지분도 사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 지분도 딱히 못 팔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용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할 때 세금 제대로 걷어서 네. 그 세금을 우리가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다 혜택을 주고 혜택 줄 테니까 공익사업 좀 할래 그러면 그들이 받은 혜택보다 공익사업에 더 많이 쓰겠어요? 혜택이 더 많으니까 공익사업에도 좀 쓰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방법의 문제죠.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많이 걷어서 이와 관련된 돈을 많이 걷어서 이제 국가가 계속 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공익재단이라는 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그러니까 세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조금 기업에 주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충분히 기부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그 공익재단이 얼마나 잘 공익사업을 하느냐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국가가 써야 될 비용의 일부를 이 공익사업에 서 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조금 기틀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정위가 조금 더 눈여겨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의결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너네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하게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중에 실제로 내 지분처럼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부분까지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정위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재벌기업에서 공익재단이라는 게 네. 사실상 회장님들 주머니니까 회장님들 한번 들여다볼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이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기업 쪽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의구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부는 실제로 지난해 삼성생명하고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일부 그때 사들였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들이긴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합병하는 데 있어서 지분율을 조금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공정위가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반론도 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급법이나 가맹법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 행위가 명확치 않으면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설 권한이 없게 돼 있거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재단과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딱히 법 위반을 한 사항이 보이지 않으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증거 없이 조사할 수는 없는데 예. 증거 찾으려면 조사해야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몇 %까지 지분은 뭐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법 내 테두리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 공정위가 사실상 직권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기업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거죠.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건데요. 어제 예. 이제 5대 그룹 그 경영자들하고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전부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어떻게 할 것이다를 미리 좀 선언을 하겠다. 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뭐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좀 해주면 좋지 이런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공익재단에 대한 부분을 운영 시태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익재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공익사업에 쓰는 재단인 거죠. 이 목적으로 해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 지원, 학술 예산,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재단을 공익재단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보통 이제 증여 이것도 증여 법인의 증여긴 하지만 증여라고 보거든요. 돈이 옮겨갔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예. 공익 법인의 돈을 옮겨놓은 건 증여세를 안 물린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활용해서 재단에다가 지분을 넣어놓고 그 지분을 그 재단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계열사들의 지분을 이제 재단이 취득하는 형태로 해서 네. 지배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직접 뭐 상속자들한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속하고 재단은 또 이사장에 뭐 2세나 3세가 앉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지배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단 이사장짜리만 대대손손 물려주면 네. 그 재단이 그 그룹사 지분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재단 이사장 자리만 계속 물려주면 사실상 그 기업의 지분들을 물려주는 거와 세금 없이 물려주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네, 되니까. 편법적으로 이제 상속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재단으로 지분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재단들이 공익재단들이 계열사의 지분을 얼마를 가질 수 있느냐가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이미 그런 법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일단 이런 공익재단들이 그러니까 상위 한 20개 그룹에 한 40개 정도의 공익재단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 지분 가치를 보면 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사실 법을 어기고 있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전 이쪽인 것 같습니다. 공익재단들이 그러면 공익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목적대로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8개 대기업이 10개 공익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지출한 사업 지출비를 보니까 50% 이상이 제대로 지출을 안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의 50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야당 쪽에서도 지금 이런 그 조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사권을 줘야죠 그러면. 이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좀 취재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 공익재단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회사의 재산이 아니니 그쪽 공익재단에 지분을 넘기고 나면 그 공익재단을 회사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고 이제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공익재단의 이사들은 회사에 관련한 특히 대주주의 특수관계에는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미국 연방전도주비제도, 이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차기 의장이 뽑혔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파월 의장은 이번에 신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그 완화론자.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정말 강한 비둘기파로는 분류는 안 되고요. 어쨌든간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속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에요.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파월이 지명된 게 도리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강하게 올리자고 주장하는 분들을 매파라고 부르고 네, 그렇죠. 금리를 올리지 말자, 그냥 저금리가 좋지 않느냐, 좀 내버려 두자, 돈 좀 풀자, 이제 이런 쪽을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네. 비둘기파 쪽에 가까워요, 그럼? 예, 파월은 지금 비둘기파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서부터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국내 내수를 살리고 제조 기업들도 다 살려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연준이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으니 금리를 올리겠어요라고 시장에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것 자체를 딱히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연준 의장을 바꾼 것도 사실상 미국의 전통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 연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시키지 않고 처음으로 연임 못한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왔다라는 네. 것도 뉴스고요. 그리고 일부러 여기에 그러니까 비둘기파, 그러니까 완화론자, 경기 완화론자를 집어넣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